안녕하세요. 모닥불 읽어주는 밤입니다. 그림 형제의 그림 동화집 제3편을 이어서 들려드리겠습니다. 다음 날 공주가 저녁 식탁에 앉으려던 바로 그 순간 이상한 소리를 들었습니다. 탁, 탁, 찰싹, 찰싹, 마치 무언가가 대리석 계단을 올라오는 듯한 소리였습니다. 잠시 후 조심스럽게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고 작은 목소리가 외치는 것이었습니다. 열어줘, 나의 사랑하는 공주님. 내 진정한 사랑을 위해 문을 열어줘. 그리고 우리가 시원한 샘터에서 푸른 숲의 그늘 아래에서 나눈 말을 기억해야 해. 공주는 문으로 달려가 열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는 자신이 잊고 지냈던 개구리가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자 공주는 깜짝 놀라 문을 닫고 자리로 돌아왔습니다. 왕, 그녀의 아버지가 무언가에 놀란 듯한 공주의 표정을 보고 무슨 일이냐고 물었습니다. 문 앞에 끔찍한 개구리가 있어요. 오늘 아침 제가 떨어뜨린 공을 샘터에서 건져 주었죠. 제가 그 개구리에게 여기서 함께 살자고 말했는데 샘터에서 빠져나올 수 없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문 앞에 나타나서 들어오겠다고 하네요. 공주가 말하는 동안 개구리가 다시 문을 두드렸습니다. 열어줘, 나의 사랑하는 공주님. 내 진정한 사랑을 위해 문을 열어줘. 그리고 우리가 시원한 샘터에서 푸른 숲의 그늘 아래에서 나눈 말을 기억해야 해. 그러자 왕이 어린 공주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약속했으니 지켜야 해. 가서 그를 들여보렴. 공주는 아버지의 말을 따랐고 개구리는 방 안으로 뛰어들어왔습니다. 그리고는 탁, 탁, 찰싹, 찰싹 하며 방 아래에서 위로 올라 공주가 앉아있는 탁자 가까이까지 왔습니다. 의자에 태워주세요. 개구리가 공주에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제 옆에 앉게 해주세요. 공주는 그 말을 듣고 개구리를 의자에 앉혔습니다. 그러자 개구리가 말했습니다. 접시를 제게 더 가까이 가져다 주세요. 제가 그릇에서 먹고 싶어요. 공주는 그 말을 듣고 접시를 개구리에게 더 가까이 가져다 주었습니다. 개구리가 배불리 먹고 나자 이제 피곤하네요. 저를 계단 위로 옮겨서 내 침대에 넣어주세요. 라고 말했습니다. 공주는 마지못해 개구리를 손에 들고 자신의 침대에 올려놓았고 개구리는 밤새도록 그곳에서 잠을 잤습니다. 새벽이 되자 개구리는 뛰어내려 계단을 내려갔고 집 밖으로 사라졌습니다. 이제 끝났구나. 이제 그 개구리 때문에 더 이상 괴롭지 않겠구나. 공주는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착각했습니다. 밤이 되자 다시 문 두드리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개구리가 다시 나타나 말했습니다. 열어줘, 나의 사랑하는 공주님. 내 진정한 사랑을 위해 문을 열어줘. 그리고 우리가 시원한 샘터에서 푸른 숲의 그늘 아래에서 나눈 말을 기억해야 해. 공주가 문을 열자 개구리는 방 안으로 들어와 이전처럼 공주의 베개 위에서 잠을 잤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밤에도 똑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하지만 다음날 아침 공주가 눈을 뜨자 개구리 대신 멋진 왕자가 그녀를 아름다운 눈으로 바라보며 침대 머리맡에 서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저는 사악한 요정에게 저주를 받아 개구리로 변했습니다. 그리고 공주님께서 저를 샘에서 데려가시어 공주님 곁에서 식사하시고 새밤을 함께 잠자리에 들어야 저주가 풀릴 운명이었습니다. 왕자가 말했습니다. 공주님께서 저주를 풀어주셨으니 제 소원은 공주님과 함께 아버지의 나라로 가서 결혼하고 공주님을 영원히 사랑하는 것뿐입니다. 젊은 공주님은 당연히 네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들이 이야기를 나누는 동안 화려한 깃털 장식과 금빛 장신구를 단 8마리의 아름다운 말이 끄는 마차가 다가왔습니다. 마차 뒤에는 왕자의 충실한 하인,
하일리이가 타고 있었습니다. 그는 왕자가 저주받은 동안 그의 불행을 너무나 슬프게 애통해하여 그의 마음이 거에 찢어질 듯 아팠다고 합니다. 그들은 왕에게 작별 인사를 하고 8마리 말을 끄는 마차에 올라 아버지의 나라로 기쁨과 즐거움에 가득 차 출발했습니다. 마침내 그들은 왕국에 도착했고 그곳에서 오랫동안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고양이와 쥐의 동반자 관계. 어느 고양이가 쥐와 친해졌는데 쥐에게 얼마나 큰 사랑과 우정을 느끼는지 계속 이야기했습니다. 결국 쥐는 함께 살고 동거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겨울을 위한 비축분을 마련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굶주림에 시달릴 것입니다. 고양이가 말했습니다. 그리고 쥐야, 밖에 함부로 돌아다니면 함정에 걸릴 수도 있어. 좋은 조언에 따라 그들은 기름이 담긴 항아리를 샀지만 어디에 보관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한참 고민한 끝에 고양이가 말했습니다. 제가 가장 좋은 보관 장소를 알고 있습니다. 바로 교회입니다. 아무도 거기서 무엇을 가져갈 엄두를 내지 않으니까요. 우리는 그것을 제단 아래에 놓아두고 정말 필요할 때까지 만지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항아리는 안전하게 놓였지만 오래지 않아 고양이는 기름 항아리에 대한 강한 갈망을 느끼며 쥐에게 말했습니다. 얘야, 내가 말해야 할 일이 있어. 내 사촌이 아들을 낳았고 나에게 이모가 되어달라고 부탁했어. 녀석은 갈색 반점이 있는 하얀색이야. 세례식에서 녀석을 세례정의로 올려놓아야 해. 오늘 나가서 집을 지켜주렴. 아주 맛있는 음식을 먹게 되면 나를 생각하렴. 나도 달콤한 붉은 세례 포도주 한 잔 마시고 싶어. 하지만 이 모든 것은 거짓말이었습니다. 고양이는 사촌이 없었고 이모가 되어달라는 부탁도 받지 않았습니다. 고양이는 곧장 교회로 가서 기름 항아리에 몰래 다가가 윗부분을 핥아 먹었습니다. 그런 다음 마을 지붕 위를 거닐며 기회를 엿보고 햇볕 아래에서 몸을 뉘이며 기름 항아리를 생각할 때마다 함는 척했습니다. 저녁이 되어서야 고양이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자, 잘 돌아왔네. 쥐가 말했습니다. 즐거운 하루를 보냈을 거야. 모두 잘 끝났어. 고양이가 대답했습니다. 아이에게 무슨 이름을 지어주었나요? 쥐가 물었습니다. 뚜껑떼. 고양이는 아주 시원하게 대답했습니다. 뚜껑떼. 쥐도 외쳤습니다. 정말 이상하고 흔하지 않은 이름이군요. 가족 내에서 흔한 이름인가요? 고양이는 그게 무슨 상관이야. 내 자식들이 크럼브 스틸러라고 불리는 것보다 낫잖아. 라고 말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고양이는 다시 갈망에 휩싸였습니다. 고양이는 쥐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나에게 부탁을 들어주어 다시 하루 동안 집을 관리해 주렴. 이번에도 내가 세례대모로 초대받았는데 아이 목에 하얀 고리가 있어서는 거절할 수 없어. 쥐는 흔쾌히 승낙했고 고양이는 마을 성벽 뒤로 교회로 가서 기름 항아리의 절반을 핥아 먹었습니다. 자신이 혼자 간직하는 것이 무엇보다 좋을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지. 고양이는 만족스럽게 말했습니다. 고양이는 집으로 돌아와 쥐에게 물었습니다. 아이는 이름이 무엇으로 지어졌나요? 반쯤 된 고양이가 대답했습니다. 반쯤 된 무슨 말을 하는 거예요? 저는 그 이름을 들어본 적이 없어요. 달력에도 없는 이름일 거예요. 고양이의 입은 곧 더 많은 할 길을 갈망했습니다. 모든 좋은 일은 3번 반복된다네. 고양이는 말했습니다. 이번에도 내가 세례대모로 초대받았어요. 아이는 온통 검은색이지만 발만 하얗답니다. 그 외에는 흰털 한 올도 없어요. 이런 일은 몇 년에 한 번 정도 있거든요. 이번에도 보내주겠어요. 뚜껑떼. 반쯤 된 쥐가 대답했습니다. 정말 이상한 이름들이네요.
생각하게 만드네요. 고양이는 너는 어두운 회색 털코트와 긴 꼬리를 가지고 집에서 앉아있기 때문에 헛된 상상에 빠지는 거다. 라고 말했습니다. 고양이가 집을 비운 동안 쥐는 집을 청소하고 정리했습니다. 하지만 고양이는 기름 항아리를 완전히 비워버렸습니다. 모든 것이 비워지면 마음의 평화를 얻을 수 있군. 고양이는 혼잣말했습니다. 배가 불러 기름진 모습으로 밤이 되어서야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쥐는 곧바로 세 번째 아이에게 어떤 이름이 지어졌는지 물었습니다. 고양이는 다른 아이들보다 더 기쁘게 해주지 못할 거예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 아이는 모두 사라진이라고 불립니다. 모두 사라진, 쥐가 외쳤습니다. 정말 의심스러운 이름이군요. 저는 인쇄물에서 본 적이 없어요. 모두 사라진, 대체 무슨 뜻일까요? 쥐는 고개를 저으며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그 후로 아무도 고양이를 세례대모로 초대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겨울이 찾아와 밖에서 더 이상 아무것도 찾을 수 없게 되자 쥐는 그들의 비축량을 떠올리며 말했습니다. 자, 고양이야, 우리 기름 항아리에 가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자. 그래, 고양이가 대답했습니다. 내가 창문 밖으로 혀를 내밀어 즐기는 것만큼 즐거울 거야. 그들은 길을 나섰지만 도착했을 때 기름 항아리는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지만 비어 있었습니다. 어떻게? 쥐가 말했습니다. 이제 알겠어. 이제야 알게 되었어. 너는 진정한 친구였구나. 내가 세례대모로 있을 때 모든 것을 핥아 먹었구나. 먼저 뚜껑을 열고 반쯤 되고 이제 입 다물어라. 고양이가 소리쳤습니다. 한마디라도 더 하면 너도 잡아먹을 테다. 가난한 쥐는 이미 다 먹었다라고 말하려 했지만 그 말을 뱉기도 전에 고양이가 펄쩍 뛰어올라 쥐를 붙잡아 삼켜버렸습니다. 참으로 세상 사는 이치입니다. 옛날 아주 먼 나라에 한 왕이 세상을 떠나 왕비에게 어린 딸을 맡겼습니다. 그 아이는 매우 아름다운 공주였고 어머니는 공주를 몹시 사랑하며 따뜻하게 보살폈습니다. 또한 공주를 예뻐하는 요정도 있었는데 공주와 어머니를 지켜보는데 도움을 주었습니다. 공주가 성장하여 멀리 떨어진 나라의 왕자와 정혼하게 되었고 결혼식이 가까워지면서 그의 나라로 떠날 준비를 했습니다. 그때 왕비는 값비싼 보석, 금, 은, 장신구, 아름다운 드레스 등 왕녀다운 모든 물건들을 챙겼습니다. 그리고 공주와 함께할 시녀를 데려가 신랑에게 공주를 인계하도록 했습니다. 공주와 시녀 모두 여행에 필요한 말을 받았습니다. 공주의 말은 요정이 선물한 팔라다였는데 말을 할 수 있었습니다. 출발하기 전 요정은 공주에게 작은 칼로 머리카락을 잘라 건네며 말했습니다. 이 머리카락을 잘 보관하렴, 아가. 길에서 도움이 될 수 있는 부적이니까. 공주와 시녀는 슬픈 작별 인사를 하고 공주는 머리카락을 가슴에 넣고 말에 올라 신랑이 있는 나라로 향했습니다. 어느 날 개울을 따라 가던 중 공주는 목이 너무 마르자 시녀에게 말했습니다. 잠깐만, 황금컵으로 저기 개울에서 물을 좀 가져다 주렴. 목이 너무 말라. 싫어, 시녀가 대답했습니다. 내가 목이 마르다면 내가 직접 내려가 물을 마셔. 나는 내 시녀가 아니란다. 공주는 너무 목이 말라 내려와 개울가에 무릎을 꿇고 물을 마셨습니다. 시녀에게 황금컵을 내놓을 엄두가 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어떡하지? 나 어떡하지? 그때 머리카락이 대답했습니다. 아, 어떡하나. 어머니께서 아셨다면 참으로 슬퍼했을 거야. 하지만 공주는 순하고 착했기에 시녀의 못된 행동에 대해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다시 말에 올랐습니다.
모두가 여정을 계속 이어갔습니다. 날씨가 점점 더워지고 태양이 뜨겁게 내리쬐자 신부가 다시 목마름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마침내 강가에 도착했을 때 신부는 시녀의 거친 말을 잊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부탁이니 내려서 황금컵에 물을 떠다 주게. 하지만 시녀는 신부에게 퉁명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원하는 대로 마시되 나는 당신의 시녀가 되지 않겠어요. 갈증에 괴로워진 공주는 말에서 내려 흐르는 물가에 머리를 대고 흐느끼며 말했습니다. 나는 어떻게 해야 할까? 그러자 머리카락이 다시 대답했습니다. 아, 어떡하나. 어머니께서 아셨다면 참으로 슬퍼했을 거야. 신부가 물을 마시려고 몸을 숙일 때 머리카락이 가슴에서 떨어져 물과 함께 흘러갔습니다. 공주는 너무 겁에 질려 그것을 보지 못했지만 시녀는 그것을 보았고 매우 기뻐했습니다. 시녀는 머리카락의 힘을 알고 있었고 이제 공주가 머리카락을 잃었으니 자신의 소나기에 들어올 것이라는 것을 직감했기 때문입니다. 신부가 물을 다 마시고 팔라다에 다시 올라타려 할 때 시녀는 말했습니다. 내가 팔라다를 탈 것이고 당신은 다른 말을 타세요. 결국 신부는 자신의 말을 시녀에게 넘겨줘야 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화려한 왕실의 옷을 벗고 시녀의 낡은 옷으로 갈아입었습니다. 마침내 여정의 끝자락에 다다랐을 때 교활한 시녀는 신부가 무슨 일이 있었는지 누구에게든 말하면 살해하겠다고 협박했습니다. 하지만 팔라다는 모든 것을 똑똑히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시녀는 팔라다에 올라탔고 진짜 신부는 다른 말을 타고 갔습니다. 그렇게 해서 마침내 왕궁에 도착했습니다. 왕궁에는 신부들의 도착을 환영하는 기쁨이 가득했습니다. 왕자는 신부를 맞이하기 위해 달려가 시녀를 말에서 내리고 신부가 자신의 아내가 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시녀는 왕실의 침실로 안내되었습니다. 하지만 진짜 공주는 궁궐 아랫뜰에 머물도록 했습니다. 바로 그 순간 노왕은 할 일이 없어서 부엌 창가에 앉아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그는 뜰에서 공주를 발견했습니다. 공주는 매우 예쁘고 하녀 같지 않아서 노왕은 왕실의 침실로 들어가 신부에게 뜰 아래에 서 있는 여자가 누구냐고 물었습니다. 신부는 말했습니다. 길에서 함께할 동반자가 필요해서 데려왔습니다. 부디 그 아이에게 할 일을 주고 놀지 않도록 해주세요. 노왕은 잠시 동안 그 아이에게 어떤 일을 줄 수 있을지 생각했습니다. 그러자 그는 말했습니다. 나는 오리를 돌보는 아이가 있다. 그 아이를 도와주도록 하게. 실제 신부가 돕게 될 오리들을 돌보는 아이의 이름은 커드캔이었습니다. 하지만 거짓 신부는 왕자에게 말했습니다. 사랑하는 남편, 부디 저에게 친절을 베풀어 주세요. 왕자는 말했습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해줄게. 그러니 내가 타고 온 말의 머리를 베어달라고 도축꾼에게 시키세요. 그 말은 매우 불순종스러웠고 길을 따라 나를 괴롭혔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그녀가 팔라다가 언젠가 말을 하여 공주에게 했던 모든 일을 폭로할까 봐 매우 두려워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뜻을 관철했고 충실한 팔라다는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공주가 이 소식을 듣고는 눈물을 흘리며 남자를 읍소했습니다. 팔라다의 머리를 도시의 큼지막하고 어두운 문에 걸어주세요. 매일 아침과 저녁으로 내가 지나가야 하는 곳에 말이죠. 그래야 가끔이라도 팔라다를 볼 수 있을 테니. 도축꾼은 그녀의 말을 따르겠다고 했고 말의 머리를 잘라 어두운 문에 걸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그녀와 커드캔이 문을 지나갈 때 그녀는 슬픈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팔라다야, 팔라다야, 저기에 너의 머리가 매달려 있구나. 그러자 머리가 대답했습니다. 신부님, 신부님,
저기에 당신이 가고 있군요. 아, 안타깝다. 만약 당신의 어머니가 알게 된다면 슬프게 후회하게 될 거예요. 그들은 도시를 나섰고 오리들을 몰았습니다. 그녀는 밭에 앉아 순수하게 은빛인 머리카락을 길게 늘어뜨렸습니다. 커드캔은 햇빛에 반짝이는 머리카락을 보고 달려와 몇 가닥을 잡아당기려 했지만 그녀는 외쳤습니다. 바람아, 바람아, 불어라. 커드캔의 모자를 날려보내라. 바람아, 바람아, 불어라. 그가 모자를 쫓아가게 하라. 언덕, 계곡, 바위 위로 멀리 날아가도록 은빛 머리카락이 모두 비껴지고 곱슬거리게 될 때까지. 그러자 강한 바람이 불어 커드캔의 모자를 날려버렸습니다. 모자는 언덕 위로 멀리 날아갔고 그는 모자를 잡으러 달려가야 했습니다. 그가 돌아올 때쯤에는 그녀가 머리카락을 비껴 묶어 안전하게 고정해 놓은 후였습니다. 그는 매우 화가 나 뾰로통한 표정을 지으며 그녀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저녁이 될 때까지 오리들을 지켜보았고 어두워지자 오리들을 집으로 몰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그들이 어두운 문을 지나갈 때 불쌍한 소녀는 팔라다의 머리를 올려다보며 말했습니다. 팔라다야, 팔라다야, 저기에 너의 머리가 매달려 있구나. 그러자 머리가 대답했습니다. 신부님, 신부님, 저기에 당신이 가고 있군요. 아, 안타깝다. 만약 당신의 어머니가 알게 된다면 슬프게 후회하게 될 거예요. 그녀는 오리들을 몰고 다시 밭에 앉아 이전처럼 머리를 빗기 시작했습니다. 커드캔은 그녀에게 달려가 머리를 잡으려 했지만 그녀는 재빨리 외쳤습니다. 바람아, 바람아, 불어라. 커드캔의 모자를 날려보내라. 바람아, 바람아, 불어라. 그가 모자를 쫓아가게 하라. 언덕, 계곡, 바위 위로 멀리 날아가도록 은빛 머리카락이 모두 비껴지고 곱슬거리게 될 때까지. 바람이 불어 그의 모자를 날려버렸고 모자는 언덕 위로 멀리 날아갔습니다. 그는 모자를 잡으러 달려갔고 돌아올 때쯤에는 그녀가 머리카락을 묶어 안전하게 고정해 놓은 후였습니다. 그들은 어두워질 때까지 오리들을 지켜보았습니다. 저녁, 집에 돌아온 후 커드캔은 늙은 왕에게 가서 말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이상한 소녀에게 오리들을 돌보는 일을 시킬 수 없습니다. 왕이 물었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런 도움도 주지 않고 하루 종일 저를 괴롭히기만 하니까요. 늙은 왕은 그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자세히 이야기해 달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커드캔은 말했습니다. 저희가 아침에 어두운 문을 지나 오리떼와 함께 나설 때마다 그녀는 벽에 걸려있는 말머리에게 말을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파알라다, 파알라다, 거기 너는 매달려 있구나. 그러자 말머리가 대답합니다. 신부, 신부, 너는 거기에 있구나. 아, 안타깝다. 만약 내 어머니가 알면 슬프게도 후회하게 될 것이다. 커드캔은 오리들이 풀을 뜯던 초원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계속해서 왕에게 이야기했습니다. 그의 모자가 날아가 버렸고 그는 모자를 잡으러 달려가 오리떼를 혼자 두고 가야 했습니다. 그러자 늙은 왕은 소년에게 다음 날에도 다시 나가 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아침이 되자 그는 어두운 문 뒤에 숨어 그녀가 말머리와 대화하는 것을 엿들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는 들판으로 가서 초록의 덤불 속에 숨어 자신이 직접 눈으로 오리떼를 몰고 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잠시 후 그녀는 햇빛 아래 반짝이는 머리카락을 풀어내렸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말했습니다. 바람아, 불어라. 커드캔의 모자를 날려보내라. 바람아, 불어라. 그를 모자를 쫓아가게 하라.
언덕, 골짜기, 바위 위를 지나 저 멀리 날아가도록 하라. 은빛 머리카락이 모두 벗겨지고 곱게 말려질 때까지. 그리고 곧 강한 바람이 불어 커드켄의 모자를 날려버렸고 커드켄은 모자를 쫓아 달려갔습니다. 한편 소녀는 머리카락을 빗고 곱게 말았습니다. 늙은 왕은 이 모든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발각되지 않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저녁에 어린 오리 소녀가 돌아오자 그는 그녀를 불러 따로 앉혀서 왜 그런 짓을 하는지 물었습니다. 그러자 그녀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이것에 대해 당신이나 다른 누구에게도 말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제 목숨을 잃을 것입니다. 하지만 늙은 왕은 간절히 부탁했고 결국 그녀는 처음부터 끝까지 단어 하나하나까지 모든 이야기를 그에게 털어놓았습니다. 그녀에게는 정말 운이 좋았습니다. 그녀가 이야기를 끝마치자 왕은 그녀에게 왕족의 옷을 입히고 그녀의 아름다움에 감탄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아들과 함께 나타나 그가 진정한 신부가 아니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단지 시녀였고 진정한 신부는 옆에 있었다고 했습니다. 젊은 왕은 그녀의 아름다움을 보고 그녀가 얼마나 겸손하고 인내심이 강했는지 듣고 기뻐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거짓 신부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궁궐의 모든 사람들을 위한 큰 연회를 준비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신랑은 가장 높은 자리에 앉아 한쪽에는 거짓 공주가 다른 한쪽에는 진정한 신부가 앉았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그녀를 알아볼 수 없었습니다. 그녀의 아름다움이 너무나 눈부셨고 그녀는 이제 화려한 옷을 입은 어린 오리 소녀와는 전혀 닮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음식을 먹고 마시고 즐거운 시간을 보내던 중 늙은 왕은 이야기를 들려주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마치 자신이 한번 들어본 이야기인 것처럼 공주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진정한 시녀에게 어떻게 해야 그러한 행동을 하는 사람에게 벌을 내려야 하는지 물었습니다. 훨씬 낫겠군요. 흉내낸 신부는 말했습니다. 그녀를 날카로운 못이 박힌 통에 넣어 2마리의 흰말을 붙여서 길거리에서 죽을 때까지 끌고 다니는 겁니다. 늙은 왕은 말했습니다. 바로 너다. 내가 스스로 판단한 대로 널 벌을 줄 것이다. 그리고 젊은 왕은 그의 진정한 아내와 결혼하여 평화와 행복 속에서 그들의 인생을 다스렸습니다. 착한 요정이 그들을 찾아와 충실한 팔라다를 다시 살려주었습니다. 닭싸움꾼과 파틀렛의 모험 1. 그들이 밤나무를 먹기 위해 산으로 간 이야기. 밤나무가 완전히 익었네. 닭싸움꾼이 그의 아내 파틀렛에게 말했습니다. 우리 함께 산으로 가서 밤나무를 최대한 많이 먹자. 다람쥐가 다 가져가기 전에. 좋아요. 파틀렛이 말했습니다.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내요. 그래서 그들은 산으로 갔습니다. 날씨가 좋았기 때문에 저녁까지 머물렀습니다. 너무 많은 밤나무를 먹어서 걸을 수 없었는지 아니면 게을러서 안 움직이려고 했는지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닭싸움꾼은 걸어서는 돌아갈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닭싸움꾼은 밤나무 껍질로 작은 마차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마차가 완성되자 파틀렛은 마차에 올라타고 앉아 닭싸움꾼에게 마차를 끌고 집으로 가라고 말했습니다. 재미있는 농담이군. 닭싸움꾼이 말했습니다. 안 돼, 절대 안 되겠어. 차라리 걸어서 가는 게 나아. 내가 원한다면 마차 위에 앉아 마부 역할을 할 수는 있지만 내가 끌지는 않을 거야. 그 일들을 벌이는 동안 오리가 깨꺼리며 다가와 외쳤습니다. 도둑놈들아, 내 땅에서 뭘 하는 짓이냐. 내 놈들을 혼내주마. 그러더니 오리는 닭싸움꾼에게 격렬하게 달려들었습니다.
하지만 닭싸움꾼은 겁쟁이가 아니었습니다. 날카로운 발굽으로 오리의 공격을 격렬하게 되받아쳤고 오리는 곧 용서를 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용서는 오리가 마차를 집으로 끌고 가겠다는 조건으로만 허락되었습니다. 오리는 이를 수락했고 닭싸움꾼은 마차 위에 올라타고 마부를 하며 소리쳤습니다. 자, 오리야, 힘껏 가. 그리고 그들은 꽤 빠른 속도로 출발했습니다. 조금 가던 중 바늘과 실뭉치가 길을 따라 함께 걷고 있는 것을 만났습니다. 바늘이 소리쳤습니다. 멈춰, 멈춰. 그리고 너무 어두워서 길을 찾기가 힘들고 걷는 길이 너무 더러워서 앞으로 나아갈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자신과 친구인 실뭉치가 몇 마일 떨어진 여관에서 술을 마시다가 늦은 밤임을 잊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여행자들이 친절하게 마차에 태워주기를 부탁했습니다. 닭싸움꾼은 그들이 깡마르고 그렇게 많은 공간을 차지하지 않을 것 같다고 판단하여 그들에게 함께 타라고 말했지만 마차 바퀴를 더럽히거나 파틀렛의 발을 밟지 않도록 약속하게 했습니다. 늦은 밤이 되어서야 여관에 도착했습니다. 어둠 속에서의 여행이 쉽지 않았고 오리도 많이 지쳐서 한쪽에서 다른 쪽으로 계속 엉덩이를 흔들었기 때문입니다. 닭싸움꾼과 파틀렛은 그곳에서 묵기로 결정했습니다. 하지만 여관 주인은 처음에는 꺼렸습니다. 집이 10,000원이라고 말하며 그들이 좋은 손님이 아닐 수도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정중하게 말을 건네고 파틀렛이 길에서 낳은 달걀을 여관 주인에게 건넸습니다. 그리고 매일 1개씩 달걀을 낳는 오리를 선물로 주겠다고 했습니다. 결국 여관 주인은 그들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들은 멋진 저녁 식사를 부탁했고 즐겁게 저녁 시간을 보냈습니다. 이른 아침, 아직 해가 뜨기 전 아무도 깨어있지 않을 때 닭싸움꾼은 아내를 깨웠습니다. 그리고 달걀을 가져가 구멍을 뚫어 먹고 껍데기는 벽난로에 던져 넣었습니다. 그들은 잠든 바늘과 실뭉치를 찾아갔습니다. 머리를 잡고 하나는 여관 주인의 안락의자에 다른 하나는 손수건에 꽂았습니다. 그렇게 하고 나서는 최대한 조용히 몰래 빠져나갔습니다. 하지만 오리는 마당에서 잠을 자고 있었고 그들의 움직임을 듣고는 인근 개울로 뛰어들어 그들의 손길을 피했습니다. 1시간 정도 뒤 여관 주인이 일어나 얼굴을 닦으려 손수건을 집었는데 바늘이 찔렀습니다. 그리고 부엌으로 들어가 벽난로에서 파이프를 피우려 했지만 불을 지피자 달걀 껍데기가 눈에 튀어들어와 거의 눈을 멀게 했습니다. 앞불싸. 오늘 아침 세상이 모두 내 머리를 노리는 것 같습니다. 그는 탄식하며 안락의자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하지만 그때 바늘이 또 찔렀습니다. 이번에는 머리가 아니라 몸에 통증이 느껴졌습니다. 그는 격분하며 밤에 찾아온 손님들이 문제라고 의심했습니다. 그들을 찾아가 보았지만 이미 떠난 뒤였습니다. 그는 맹세했습니다. 다시는 이렇게 많은 음식을 먹고 돈도 내지 않으면서 짓궂은 장난만 치는 무리를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다음 날 닭싸움꾼과 파틀렛은 함께 나들이를 가기로 했습니다. 닭싸움꾼은 멋진 마차를 짓고 4개의 빨간 바퀴를 달았습니다. 그리고 6마리의 쥐를 붙여서 마차를 끌게 했습니다. 닭싸움꾼과 파틀렛은 마차에 올라타고 출발했습니다. 곧 고양이가 나타나 물었습니다. 어디 가세요? 닭싸움꾼은 대답했습니다. 우리는 오늘 여우 미스터 코르베스를 찾아가요. 고양이는 저도 함께 가세요. 라고 말했습니다. 닭싸움꾼은 좋습니다. 뒤에 타세요. 그리고 떨어지지 않도록 조심하세요. 라고 말했습니다. 내 멋진 마차를 잘 돌봐주세요.
내 예쁜 빨간 바퀴를 더럽히지 마세요. 자, 쥐들아, 준비됐나? 그리고 바퀴들아, 튼튼하게 움직여라. 우리는 오늘 여우 미스터 코르베스를 찾아가기 위해 출발한다. 곧돌덩이, 달걀, 오리, 바늘이 나타났습니다. 닭싸움꾼은 모두에게 마차에 올라 함께 가라고 허락했습니다. 미스터 코르베스의 집에 도착했을 때 그는 집에 없었습니다. 쥐들은 마차를 마구간 안으로 끌어들였고 닭싸움꾼과 파틀렛은 보풀하기 위해 앉았습니다. 고양이는 벽난로에 들어가 앉았고 오리는 세탁조 안으로 들어가 바늘은 베개 속으로 쿡 찔러 넣었습니다. 절구는 대문 앞에 엎드려 누웠고 달걀은 수건 속에 굴러 들어가 몸을 칭칭 감았습니다. 미스터 코르베스가 집에 돌아왔을 때 그는 벽난로에 불을 지르러 갔습니다. 하지만 고양이는 재를 그의 눈에 몽땅 뿌렸습니다. 그래서 그는 얼굴을 씻으려고 부엌으로 달려갔지만 그곳에서 오리는 그의 얼굴에 물을 튀겼습니다. 그리고 그가 닦으려고 할 때 달걀은 수건 속에 굴러 모었소 조각조각 부서져 그의 얼굴과 눈에 묻었습니다. 그는 매우 화가 나서 저녁도 먹지 않고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하지만 베개에 머리를 대자 바늘이 그의 뺨에 찔렀습니다. 그는 격분하여 벌떡 일어나 집 밖으로 뛰쳐나가려 했지만 문 앞에 이르자 절구가 그의 머리 위에 떨어져 그를 즉석에서 짓눌렀습니다. 며칠 후 닭싸움꾼과 파틀렛은 다시 산으로 가서 밤나무를 먹기로 약속했습니다. 그들은 발견한 밤을 서로 똑같이 나누어 갖기로 했습니다. 파틀렛은 아주 큰 밤을 발견했지만 닭싸움꾼에게는 말하지 않고 혼자만 챙겼습니다. 하지만 밤이 너무 커서 삼킬 수 없었고 목에 걸려버렸습니다. 파틀렛은 크게 겁에 질려 닭싸움꾼에게 외쳤습니다. 제발, 재빨리 물을 가져다 주세요. 그렇지 않으면 질식할 거예요. 닭싸움꾼은 재빨리 강으로 달려가 말했습니다. 강님, 물을 좀 주십시오. 파틀렛이 산에서 질식할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강은 말했습니다. 먼저 신부에게 가서 물을 길어올 수 있는 실끈을 구해오세요. 닭싸움꾼은 신부에게 달려가 말했습니다. 신부님, 실끈을 주셔야 합니다. 그래야 강에서 물을 얻을 수 있고 그 물을 가지고 파틀렛에게 가서 질식할 위기에 처한 밤을 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신부는 말했습니다. 먼저 정원에 가서 제 화관을 가져다 주세요. 그것은 헛간에 매달려 있습니다. 닭싸움꾼은 정원으로 달려가 매달려 있던 화관을 떼어 신부에게 가져다 주었습니다. 신부는 그에게 실끈을 주었고 그는 실끈을 강으로 가져갔습니다. 강은 물을 주었고 그는 물을 파틀렛에게 가져갔습니다. 하지만 그동안 파틀렛은 밤에 질식하여 완전히 죽었고 더 이상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닭싸움꾼은 매우 슬퍼하며 가엾은 파틀렛을 위해 슬피 울었습니다. 모든 짐승들이 모여 함께 울었습니다. 6마리의 쥐는 작은 관을 만들어 그녀를 묻어줄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준비가 되자 쥐들은 관 앞에 매달려 닭싸움꾼이 썰어주었습니다. 가는 길에 그들은 여우를 만났습니다. 여우는 말했습니다. 어디 가는 길이오? 닭싸움꾼은 말했습니다. 내 파틀렛을 묻히러 가는 길이오. 여우는 말했습니다. 제가 함께 가도 될까요? 그래요. 하지만 뒤에 타야 해요. 그렇지 않으면 내 말들이 널 끌어낼 수 없을 거요. 여우가 뒤에 탔습니다. 그리고 곧 늑대, 곰, 염소, 그리고 숲속의 모든 짐승들이 와서 관 위에 올라탔습니다. 그렇게 계속 가다가 급류가 흐르는 개울 앞에 도착했습니다. 어떻게 건너갈까요? 닭싸움꾼이 말했습니다.
그러자 풀 한 조각이 말했습니다. 내가 다리를 놓아줄 테니 너희는 내 위를 지나가도록 해. 하지만 쥐들이 건너가던 중 풀이 미끄러져 물속으로 떨어졌고 6마리의 쥐 모두 물에 빠져 익사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러자 큰 통나무 한 개가 와서 말했습니다. 내가 충분히 튼튼해. 내가 다리를 놓아줄 테니 너희는 내 위를 지나가도록 해. 통나무는 스스로를 다리처럼 놓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너무 서투르게 움직여 통나무가 물속으로 떨어져 물살에 휩쓸려 갔습니다. 돌 하나가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보고 닭싸움꾼을 돕기 위해 다리를 놓아주겠다고 친절하게 제안했습니다. 이번에는 관과 함께 무사히 강 건너편으로 갔고 파틀렛을 관에서 꺼냈습니다. 하지만 뒤에 앉아있던 여우와 다른 조문객들은 너무 무거워서 물속으로 떨어져 물살에 휩쓸려 모두 익사했습니다. 닭싸움꾼은 파틀렛과 함께 홀로 남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녀를 위한 무덤을 파고 그녀를 묻은 후 작은 언덕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닭싸움꾼은 무덤가에 앉아 울고 슬퍼하며 마침내 자신도 죽었습니다. 그래서 모두 죽었습니다. 옛날에 아들과 딸이 오랫동안 아이를 갖지 못했습니다. 마침내 아내는 신이 자신의 소원을 들어줄 것이라고 희망했습니다. 그들은 집 뒤쪽에 작은 창문이 있었는데 그 창문에서 바라보면 가장 아름다운 꽃과 약초로 가득 찬 정원이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 정원은 높은 벽으로 둘러싸여 있었고 마법사에게 속해 있었기에 아무도 그 안으로 들어갈 엄두를 내지 못했습니다. 어느 날 아내는 이 창문가에 서서 정원 안을 내려다보던 중 가장 아름다운 라푼젤, 풍문초, 이 심어진 화단을 보았습니다. 풍문초는 너무 신선하고 푸르러 그녀는 그것을 갈망했고 병들어 창백하고 불쌍해졌습니다. 그러자 남편은 걱정하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왜 그러십니까? 아내는 풍문초를 먹지 않으면 죽을 것 같아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남편은 그녀를 사랑했기에 당신의 아내가 죽지 않도록 내가 직접 풍문초를 가져다 주렴. 아무리 비용이 들더라도. 라고 말했습니다. 어스름한 저녁, 남편은 몰래 벽을 넘어서 마법사의 정원에 들어가 풍문초 한 움큼을 훔쳐 아내에게 가져다 주었습니다. 아내는 곧바로 샐러드를 만들어 그것을 탐욕스럽게 먹었습니다. 맛이 너무 좋아서 다음 날에는 전날보다 3배나 더 풍문초를 갈망했습니다. 남편이 조금이라도 쉬려면 그는 다시 정원에 내려가야 했습니다. 어스름한 저녁, 그는 다시 벽을 타고 내려갔습니다. 하지만 벽을 내려서는 무서워졌습니다. 눈앞에 마법사가 서 있는 것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감히 내 정원에 내려와 풍문초를 훔치는 도둑처럼 굴다니. 마법사는 화난 목소리로 꾸짖었습니다. 당신은 죄를 짓고 속수무책으로 벌을 받게 될 것입니다. 제발 정예 대신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남편이 말했습니다. 아내를 위해 어쩔 수 없이 훔쳐왔습니다. 아내가 창문 밖에서 당신의 풍문초를 보고 너무나 갈망하여 조금이라도 먹지 못하면 죽을 것 같다고 했습니다. 마법사는 남편의 말에 마음이 누그러졌습니다. 내 말대로라면 내가 원하는 만큼 풍문초를 가져가도록 허락하겠다. 단 하나의 조건을 내세우겠다. 내가 낳을 아이를 나에게 주어야 한다. 나는 아이를 잘 키우고 어머나처럼 보살펴주겠다. 남편은 두려움에 휩싸여 모든 조건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아내가 아이를 낳자 마법사가 곧바로 나타나 아이에게 라푼젤이라는 이름을 붙여 데려갔습니다. 라푼젤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아이로 자라났습니다. 12살이 되자 마법사는 라푼젤을 계단도 문도 없는 높은 탑에 가두었습니다. 탑 꼭대기에는 작은 창문 하나만이 있었습니다.
마법사가 탑 안으로 들어가려면 창문 아래에 서서 외쳤습니다. 라푼젤, 라푼젤, 머리카락을 내려주렴. 라푼젤은 길고 아름다운 금빛 머리카락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마법사의 목소리를 듣자 따은 머리카락을 풀고 창문 위의 고리에 감았습니다. 그러자 머리칼이 20길이나 아래로 쏟아져 내려왔고 마법사는 그것을 타고 올라갔습니다. 시간이 흘러 어느 날 왕자님께서 숲을 지나다가 그 탑을 발견했습니다. 아름다운 노랫소리에 이끌려 멈춰서서 듣게 되었습니다. 라푼젤은 홀로 탑에 갇혀 지내며 달콤한 목소리를 숲으로 내보냈던 것입니다. 왕자님은 라푼젤에게로 올라가고 싶었고 탑문을 찾아보았지만 문은 없었습니다. 왕자님은 집으로 돌아갔지만 그 노랫소리는 왕자님의 마음을 깊이 흔들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매일 숲으로 나가 그 노랫소리를 들었습니다. 어느 날 왕자님은 나무 뒤에 숨어 마법사가 탑에 올라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마법사가 외치는 소리를 듣게 되었습니다. 라푼젤, 라푼젤, 머리카락을 내려주렴. 라푼젤은 머리카락을 내려주었고 마법사는 그것을 타고 올라갔습니다. 저 사다리는 올라가는 방법이라면 나도 한번 시도해보리라 왕자님은 생각하고 어둠이 짙어지기 시작할 때 탑으로 가서 외쳤습니다. 라푼젤, 라푼젤, 머리카락을 내려주렴. 바로 그때 머리칼이 쏟아져 내려왔고 왕자님은 그것을 타고 올라갔습니다. 처음에는 왕자님처럼 남자를 본 적이 없는 라푼젤이 매우 놀랐습니다. 하지만 왕자님은 마치 친구처럼 말을 걸며 마음이 너무나 흔들려 잠시도 가만히 있을 수 없었다고 그녀를 만나보고 싶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래, 함께 떠나겠습니다. 하지만 내려갈 방법은 모르겠어요. 매번 올 때마다 실타래를 가져다 주세요. 제가 그것으로 사다리를 엮을 테니 완성되면 내려갈게요. 그때 당신은 저를 말에 태우면 됩니다. 그들은 늙은 여자가 낮에 다니기 때문에 그날 저녁까지 매일 그녀를 찾아오기로 약속했습니다. 마녀는 이 일에 대해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라푼젤이 어머니, 고텔 여사님, 어떻게 해서 제가 당신을 올릴 때 젊은 왕자님의 아들보다 더 힘든지 아세요? 그는 제게서 바로 나타나거든요. 라고 말했습니다. 아, 짓궂은 아이구나. 마녀는 소리쳤습니다. 내가 무슨 말을 듣고 있는지. 내가 당신을 세상과 격리시켰다고 생각했는데 당신은 나를 속였구나. 분노한 마녀는 라푼젤의 아름다운 머리채를 움켜쥐고 왼손으로 2번 감싼 후 오른손으로 가위를 들고 자르르 싹 하고 잘라냈습니다. 아름다운 머리채는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너무 가차없어 라푼젤을 광야로 데려가 큰 슬픔과 고통 속에서 살게 했습니다. 하지만 같은 날 마녀는 잘라낸 머리채를 창틀에 걸었습니다. 그리고 왕자님이 찾아와 라푼젤, 라푼젤, 머리카락을 내려주렴 이라고 외칠 때 마녀는 머리채를 내려주었습니다. 왕자님은 올라갔지만 가장 사랑하는 라푼젤 대신 마녀를 만났습니다. 마녀는 사악하고 도끼 어린 눈으로 그를 쏘아보며 조롱하듯 말했습니다. 흐흐, 가장 소중한 사람을 찾아왔나? 아름다운 새는 더 이상 둥지에서 노래하지 않아. 고양이가 잡아갔고 내 눈을 긁어낼 거야. 라푼젤은 너에게 영원히 사라졌어. 다시는 볼 수 없을 거야. 왕자님은 절망에 빠져 탑에서 뛰어내렸습니다. 그는 목숨은 구했지만 떨어지면서 가시에 찔려 눈이 멀었습니다. 그 후 그는 숲속을 맹인으로 헤매며 뿌리와 열매로 겨우 먹고 가장 사랑하는 아내를 잃은 슬픔을 끊임없이 한탄하며 울었습니다. 그렇게 그는 몇 년 동안 불행하게 지내다가 마침내 라푼젤과 쌍둥이
아들과 딸이 함께 살고 있는 광야에 도착했습니다. 그는 목소리를 듣고 익숙하다고 느껴 그쪽으로 다가갔고 가까이 다가가자 라푼젤은 그를 알아보고 달려들어 울었습니다. 그녀의 눈물 두 방울이 그의 눈을 적셨고 다시는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는 그녀를 자신의 왕국으로 데려갔고 기쁨으로 맞이했습니다. 그들은 그 후 오랫동안 행복하고 만족스럽게 살았습니다. 옛날 숲을 찾아다니던 헌트맨이 있었습니다. 숲으로 들어서자마자 어린아이가 울고 있는 듯한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는 소리를 따라가다 보니 드높은 나무 한 그루 앞에 도착했습니다. 나무 꼭대기에는 어린아이가 앉아 있었는데 어미는 나무 아래에서 잠이 들었고 맹금류가 팔에 안긴 아이를 발견하여 나라와 낚아채 나무 꼭대기에 올려놓았습니다. 헌트맨이 나무에 올라 아이를 내려왔습니다. 그는 생각했습니다. 데려다 키워야겠어. 리나와 함께 자라게 해주마. 그래서 아이를 데려가 두 아이는 함께 자랐습니다. 나무에서 발견한 아이는 푼데보겔이라고 불렸는데 새가 데려갔기 때문입니다. 푼데보겔과 리나는 서로를 너무나 사랑해서 떨어져 있으면 슬펐습니다. 그런데 헌트맨에게는 늙은 요리사가 있었는데 어느 날 저녁 2개의 물통을 들고 샘으로 물을 길러갔습니다. 한 번을 간 것이 아니라 여러 번이나 갔습니다. 리나는 그것을 보고 물었습니다. 할머니, 왜 물을 이리 많이 길러가세요? 요리사는 말했습니다. 절대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해야만 말해줄 수 있어요. 리나는 약속하겠다고 말했고 요리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버지가 사냥하러 나간 일은 아침에 물을 끓이고 솥에 푼데보게를 넣어 끓일 겁니다. 다음 날 이른 아침 헌트맨은 일어나 사냥하러 나갔고 아이들은 아직 잠들어 있었습니다. 그러자 리나가 푼데보겔에게 말했습니다. 나를 절대 떠나지 않는다면 나도 너를 절대 떠나지 않을게. 푼데보겔은 말했습니다. 지금은 물론이고 앞으로도 너를 떠나지 않을 거야. 리나는 이어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말해줄게. 어젯밤 할머니가 물통을 너무 많이 집으로 가져가서 왜 그러느냐고 물었더니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겠다고 약속하면 아버지가 사냥하러 나간 일은 아침에 솥에 물을 가득 붓고 너를 넣어 끓일 거라고 했어. 하지만 우리가 빨리 일어나 옷을 입고 함께 도망가면 돼. 두 아이는 곧바로 일어나 옷을 입고 집을 나섰습니다. 솥에 물이 끓기 시작하자 요리사는 방으로 들어가 푼데보게를 데려가 솥에 넣으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방에 들어가 침대를 보니 아이들이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요리사는 크게 당황하여 생각했습니다. 헌트맨이 집에 돌아와 아이들이 사라진 것을 알게 되면 뭐라고 말해야 할까? 아이들을 즉시 찾아야 해. 요리사는 3명의 하인을 보내 아이들을 쫓아잡도록 했습니다. 아이들은 숲 밖에서 앉아 있었고 멀리서 달려오는 3명의 하인을 보았을 때 리나는 푼데보겔에게 말했습니다. 나를 절대 떠나지 마. 나도 너를 절대 떠나지 않을게. 푼데보겔은 말했습니다. 지금은 물론이고 앞으로도 너를 떠나지 않을 거야. 그러자 리나는 말했습니다. 그러면 내가 장미나무가 되고 내가 그 위에 핀장미가 될게. 3명의 하인이 숲으로 갔을 때 숲에는 장미나무 한 그루와 그 위에 핀장미 한 송이뿐이었고 아이들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집에 돌아가야겠어요. 그들은 집으로 돌아와 요리사에게 숲에서 아무것도 보지 못했고 단지 한 송이가 핀장미 나무만 봤다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늙은 요리사는 어리석은 녀석들, 장미 나무를 둘로 잘라 장미를 꺾어 가져왔어야지. 당장 가서 그렇게 해. 라고 꾸짖었습니다. 아이들은 어쩔 수 없이 2번째로 숲으로 나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아이들은 멀리서 그들을 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러자 리나는 말했습니다. 푼데보겔,
나를 절대 떠나지 마. 나도 너를 절대 떠나지 않을게. 푼데보겔은 말했습니다. 지금은 물론이고 앞으로도 너를 떠나지 않을 거야. 리나는 말했습니다. 그러면 내가 교회로 변하고 내가 그 교회 안에 상들리에가 될게. 그래서 3명의 하인이 도착했을 때 교회와 상들리에만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서로에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뭘 해야 할까요? 집에 돌아가야겠어요. 집에 돌아온 그들은 요리사에게 그들을 찾지 못했냐고 물었습니다. 그들은 아무것도 찾지 못했고 단지 교회와 상들리에만이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요리사는 그들을 꾸짖으며 말했습니다. 바보 같은 녀석들, 왜 교회를 부수고 상들리에를 가져오지 않았을까? 그리고 늙은 요리사 자신도 일어나 아이들을 잡으러 갔습니다. 아이들은 멀리서 3명의 하인과 뒤뚱거리며 따라오는 요리사를 발견했습니다. 그러자 리나는 말했습니다. 푼데보겔, 나를 절대 떠나지 마. 나도 너를 절대 떠나지 않을게. 푼데보겔은 말했습니다. 지금은 물론이고 앞으로도 너를 떠나지 않을 거야. 리나는 말했습니다. 내가 연못이 되고 내가 그 위에 있는 오리어가 될게. 요리사는 연못까지 다가와 연못가를 멈춰서서 연못물을 마시려 했습니다. 하지만 오리는 재빨리 날아와 부리로 요리사의 머리를 잡고 물속으로 끌어당겼고 늙은 마녀는 결국 익사했습니다. 아이들은 함께 집으로 돌아와 매우 기뻐했고 만약 그들이 죽지 않았다면 아직 살아있을 것입니다. 여름날 아침, 작은 재단사가 창가에 앉아 테이블에서 바느질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기분이 좋았고 힘껏 바느질했습니다. 그때 한 농부 여자가 길을 따라 외치며 맛있는 잼, 싸게 팔아요. 맛있는 잼, 싸게 팔아요. 라고 외쳤습니다. 그 말은 재단사의 귀에 듣기 좋게 들렸습니다. 그는 고개를 내밀어 여기 와서 팔아봐. 여보, 여기는 물건을 팔기 좋은 곳이야. 라고 불렀습니다. 여자는 무거운 바구니를 들고 3계단을 올라와 재단사에게 왔고 그는 그녀에게 모든 냄비를 펼쳐 보이도록 했습니다. 그는 각각의 냄비를 살펴보고 들어올리고 냄새를 맡더니 마침내 말했습니다. 이 잼은 맛이 좋은 것 같으니 내 녀석 사내쯤 달라고 해봐. 4온스 정도면 괜찮아. 여자는 좋은 판매를 기대했지만 원하는 만큼 주기는 했습니다. 하지만 화가 나서 투덜거리며 떠났습니다. 이제 이 잼은 신의 축복을 받아 나에게 건강과 힘을 주길 바라자 라고 재단사는 말하며 찬장에서 빵을 꺼내 잘라 잼을 발랐습니다. 이 빵은 쓰지 않을 거예요. 그가 말하며 하지만 자켓을 먼저 마무리한 후에 한 입 먹도록 하죠. 그는 빵을 옆에 놓고 바느질을 시작했고 기쁜 마음으로 점점 더 크고 굵은 바느질을 했습니다. 그때 달콤한 잼의 향기가 올라와 벌레들이 떼를 지어 모여들었습니다. 이봐, 누구를 불렀니? 작은 재단사는 벌레들을 쫓아냈습니다. 하지만 독일어를 이해하지 못하는 벌레들은 떠나지 않고 계속 몰려왔습니다. 작은 재단사는 결국 참을성이 다해 작업대 아래 구멍에서 천조각을 꺼내 들고 말했습니다. 잠깐만, 너희들에게 줄게. 그리고는 가차없이 벌레들을 때렸습니다. 천을 걷어보니 무려 7마리의 벌레가 죽어 다리가 쭉 뻗어 있었습니다. 내 녀석, 그런 녀석이었나? 그는 자신의 용기에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이건 온 마을 사람들이 알아야 할 일이야. 재단사는 서둘러 허리띠를 만들어 바느질하고 큰 글씨로 한 번에 7마리 라고 수를 놓았습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알아야 할 일이야. 그는 기쁨에 겨워 양꼬리처럼 심장이 콩닥거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재단사는 허리띠를 메고 세상을 나설 결심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작업장이 자신의 용기에는 너무 작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떠나기 전 집안을 둘러보며 가져갈 만한 것이 있는지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낡은 치즈밖에 없어서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문 앞에서는 덤불에 걸린 새를 발견했습니다. 새도 치즈와 함께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이제 그는 용감하게 길을 나섰고 가볍고 날렵해서 피로를 느끼지 않았습니다. 길은 산을 오르는 길이었고 산 정상에 도착했을 때 거대한 거인이 평화롭게 앉아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작은 재단사는 용감하게 거인이에게 다가가 말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동료. 당신은 여기서 넓은 세상을 내려다보고 있군요. 저는 지금 그곳으로 가려고 하고 제 운명을 시험해 보려고 합니다. 저와 함께 가실 생각이 있으신가요? 거인은 재단사를 멸시하며 말했습니다. 내 녀석, 게으름뱅이, 불쌍한 녀석이군. 제 3편은 여기까지입니다. 이야기는 다음 편에